안녕하세요. 밀리터리어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강력한 요청이에서.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계시니까 확실히 MSG라는 맛이 더 찰진 것 같아요. 감칠맛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최 박사님 그 감사합니다. 방송 나고 댓글 보셨어요? 최 박사님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 아, 댓글 진짜요? 정말? 아, 캡처해서 네. 평생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안 보셨을 거예요. 네, 주제 영상 공개할 때 주제 영상부터 보세요. 원쌤께는 제가 밥을 한번 따로 사야지.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발밑 암살자 지뢰입니다. 하지만 그 명절 연휴 때문에 항상 나오는 집이 나홀로 집에서 그 어린아이가 성인 도둑과 상대하는 것이 바로 지뢰라고 하십니다. 가정용 자작 지뢰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바로 게임이 지뢰찾기입니다. 이제 뭐 비싼 데당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뭐 갤러그가 아니고. 갤러그 깔아야 됩니다. 옛날 얘기지. 지뢰책이 이제 꽂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긴 합니다만 진짜 무시무시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가 바로 이 지뢰인데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가 제일 많이 매설된 곳이 어딜까요? 전 알죠. 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예. 전 알죠. 예. 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뭘로 보고 저를 안 몰라. 그게 무시하시는 거 이런 질문이? 아니. 최 박사님요? 저는 몰랐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겠네요. 네. 네. 아, 그렇죠. 예. 네, 벌써 방송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톤을 보고 그냥 딱 맞추시는데 예. 대한민국 중에서도 특히 DMZ 네. 이 비무장지대가 네.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제일 지뢰가 많은 곳인 네.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지뢰가 한 1,100개소 20제곱킬로미터 되는 지역에 한 97만 발가량이 100만 발 가까이 매설돼 있다는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도 있고요. 전후방 지역 남북한을 다 합치면 300만 발 정도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DMZ뿐이 아니고 후방에도 보면 이제 방공포 진지나 이런데 그 이제 방어용으로 이제 지뢰를 매설하는 게 꽤 많이 있었어요. 한 7만 5천 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해 전부터 대부분 이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여전히 6.25 전쟁의 상흔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터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테러국이잖아요. 테러가 이제 자주 발생해서 저는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데 작년 이제 4월 같은 경우에 좀 전쟁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국으로 오니까 남편은 이제 분단 국가로 돌아가는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테러국에서 분단국으로 넘어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뢰도 그 뭐 다른 나라 얘기나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된 이 지뢰 피해자가 60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신고되고 이제 그 인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좀 사소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거의 1,000명 정도나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해 기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다를 가다가 기뢰를 만나는 건 정말 드물지만 정말 드물죠. 지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한반도에 많이 묻혀 있고 더구나 뭐 그러면 그게 DMZ 때만 머물러 있느냐 장마가 이제 지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또 이제 그 모든 게 지금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도 되게 많잖아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은 채널 고정을 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고정이신데.
벌써 시청률 확실하게 올려주고. 채널만 고정하시라고. 그 고정 있다 그러네. 아니요. 고정 필요한 거 말해. 그렇게 고정이 아니면 예. 채널 고정. 가는 땡깡으로. 네. 채널 고정. 이런 거를 이제 1타 2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터키에 계셨는데 우리 한국 정말 그 잘 지내고 있었어요.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터키도 그렇죠? 터키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블룸모스크라고 되게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막 장갑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그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도 보니 한 몇 번 한 세네 번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분당구가에 산지 지금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익숙한 상황인데 외국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뢰 폭발 사고 이게 진짜 뭐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 항상 위험한데 최근 일이었잖아요. 네. DMZ 그 목함 지뢰 사건. 예. 2015년 8월 초에 있었던 일이죠. 네. 저때 저 영상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됐는데 그 정말 예상치 못했던 예. 사고인데 아주 굉장히 장병들이 폭발입니다.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네.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문이라는 데인데 첫 번째 폭발이 있었고 연이어서 이제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한 번 재차 폭발이 있어서 더 그 가슴이 아팠죠. 그러니까 폭발이 쓴 다음에 부상자들을 바로 저렇게 네. 끌어내고 그러는데 저게 사실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 쉽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나 저렇게 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한 건 평상시에 훈련을 그만큼 많이 했고 네.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뭐 얼마 전에 그 귀순 북한 장병 그때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대단해요. 그때 두 명이 부상이 또 중상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다리나 이쪽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정말 피해가 저때 아주 최소한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쳤죠. 장병들 네, 잘 대처했다 그래서. 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 합동 조사단도 이제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공식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린 이제 목함 지뢰 나무로 만든. 예. 우리 전에 이제 기뢰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때 제가 기뢰는 바다의 지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이발 마이. 드렸는데, 예. 근데 지뢰는 그야말로 땅속, 보통 땅속이죠. 이제 어떤 경우는 땅 표면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설치해서 사람이나 전차 등을 비롯한 차량들이 접촉을 할 경우 폭발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무기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말 그대로 인마살상, 사람을 주로 이제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전차 지뢰는 보통 이제 전차 정도의 무게를 가진 무거운 물체가 움직여야 그걸 밟아야 이제 터지는, 그래서 전차나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만들어진 게 대전차 지뢰죠. 네. 목함지뢰는 당연히 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대인지뢰에 해당할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북한이 도발을 한 이 목함지뢰는 말 그대로 이 나무로 만든 건데요. 사진이. 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진짜 뭐 지뢰 나무 상자 같아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지뢰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죠, 네, 사실. 전혀. 예, 우리가 먼저. 구두 닦는 소라고 뭐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진짜 딱 예. 그거네요. 네. 이거 뭐지? 그리고 무심코 이렇게 열어보기 쉽겠구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조네요. 실제로 아까 지박사 말씀하셨죠. 북한에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에 왔을 때 목함지뢰가 떠내려왔는데 네. 이게 이제 임진강 지역 한탄강 지역에서 야영하던 우리 시민들이 이거 뭐 전혀 지뢰처럼 안 생겼으니까 뭐지 건드렸다가 터져서 죽거나 다친 이런 사고도 있었죠. 이게 정식 명칭은 이제 목함지뢰는 PMD 계열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형은 PMD6라고 있고 이제 신형은 PMD57이라고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길이가 가로가 한 20에서 25cm, 세로가 9에서 1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4, 5cm예요. 그리고 무게는 400에서 한 450g이니까 무겁지 않죠. 근데 이게 살상 반경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작 비용이? 이것도 왠지 쌀 것 같은데 나무가 네. 일단 싸고 그죠? 그렇죠. 네, 네. 포격도 워낙 싸서 네. 30불, 30불. 네. 30불이면 30달러, 3만 원. 3만 원. 네. 지난번에 기뢰도 그렇게 안 비싼 것도 네, 있었거든요. 네. 예. 이거 보통 근데 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량 10달러도 안 되는 거죠. 10,000원 이하도.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예. 거고 원조는 이제 구소련입니다. 소련에서
만들어서 이제 출발이 됐고 이거를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방 생산하는 거죠. 북한에서 쓰는 지뢰의 상당수가 이 목함지뢰고 북한이 매설한 지 70%가 이 목함지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안에 구조를 이제 들여다 보시면요, 이렇게 상자 안에 내관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관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중량 200g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200 내지 한 220g의 폭약이 들어 있는 거죠. 뚜껑에 한 1에서 10kg 정도 그런 압력이 이제 전해지면 그러니까 살짝 밟아도 이게 이제 쉽게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 상자가 눌리면서 안전핀이 빠지게 되고 이때 이제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공이가 탁 이제 내관을 치게 되니까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뚜로찔? 좀 상표예요? 뚜로찔이 뭐예요? 뭐예요? 뚜로찔 밑에 중간 폭약 뚜로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사용된 폭약이 TNT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로 발음하면 이게 뚜로찔이라는 겁니다. 그래 러시아 발음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게 이제 뚜로찔인 거고 북한에서는 원래 이 목함지뢰를 반보병 뚜로찔이라고 그래요. 반보병이라는 건 이제 보병 공격용이라는 의미고요. 그런 이제 TNT라는 이제 의미죠. TNT라는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화학 시간이 되긴 했는데 한번 이제 최대한 쉽게 구조를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화학 시간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이게 육각형의 구조인 거를 우리가 이제 벤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C6H6라는 그런 이제 그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이거 자체가 워낙 독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거 스타이로폼, 네, 그것도 폴리스티린으로 만드는데 벤젠고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호르몬, 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 태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스티로폼 그 그릇에 뭐 이렇게 뜨거운 라면 국물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녹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젠고리가 들어간 화합물이 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게 메틸기라고 부르거든요. 메틸기로 치환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톨루엔. 많이 들어봤는데 톨루엔. 네, 톨루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벤젠의 유도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1, 2, 3, 4, 5, 6, 6개의 탄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2, 4, 6의 위치에 여기에 나이트로기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3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T가 트라이예요, 트라이. 3개. 왜 3명이서 노래 부르면 트리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 3개의 나이트로기가 있는 톨루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건데 얘가 이제 그 상당히 좀 안정성이 있어요. 마찰이나 타격에서 좀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터지지만 또 이제 왜 필요 없을 때 이게 폭약을 운반하거나 뭐 이럴 때 터지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에서 이게 무기로도 사용하지만 특히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TN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폭발력의 기준으로 또 삼기도 해요. 그쪽에 몇 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RE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E 계수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 TNT 폭발력을 1로 잡아가지고 다른 폭약의 폭발력을 무게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위력 계수, RE 계수를 이제 정하는 아주 폭발력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화합물인 거죠. 이거 TNT 단위가 없으면 거 애니메이션 이거 이펙트도 안 나네. 멍치를 이렇게 때리고 100톤 뭐 이런 거. 그 노벨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이건가요? 아니 그거랑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 이력도 TNT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핵무기 1킬로톤이면 TNT 1000톤. 그 단위고. 10킬로톤이면 10,000톤과 같은 위력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1863년에 독일의 화학자 요제프 빌브란트라는 분이 이제 최초로 제조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도 계속 묻고 있어요. 신형도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에서 홍순할 때 목함지대들이 많이 떠내려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매설된 것도 있지만 비교적 신형 최근에 묻은 걸로 추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매설이 되는 걸로 보이고 예를 들어 뭐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황해도 장풍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중에 이제 많이 DMZ 지역 전역에 걸쳐서 북한이 매설하는데 특히 이 매년 4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매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 2010년도에는 약 100여 발이나 떠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주우신 분이 옮기다가 또 폭발을 해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특히 이제 저희 제부가 지금 강화도에서 펜션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이 자주 가는데 이 강화도에서 많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도 3개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 특히 이제 성모도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성모도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뚫렸잖아요. 온천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다리가 뚫렸잖아요. 근데 네. 그 7월 달에 이게 3발이나 그러니까 그쪽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삐라 이렇게 북한에 오면 받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막 집에 뭐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면 경찰 아저씨 드리고.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의심되는 거 발견하면 어떻게 들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주웠어요. 아무래도 이걸 위험한 거 같아서 갖고 왔으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큰일 거예요? 나죠. 근데 네. 이제 특히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해는 합참. 우리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이런 거 주의해달라. 그리고 신고를 가까운 군부대, 그래서 대표 중에 군부대 또는 경찰서 뭐 이런 쪽에 신고를 해달라고 고지를 하죠. 일단 112에 먼저 전화하면 모르면 그러면 다 연계가 되니까요. 네. 육군단 연락처 031-530-0301 5사단 031-835-2287 28사단 031-863-1153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절대 옮기지 마시고 아까 사고 났다고 하니까 딱 보시면 신고하시면 전문가들이 가서 처리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폭발물 처리반에서 처리하는 폭발물 처리하는. 예, 그럼 이 소련에서 처음으로 이 목함지뢰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사 뭐 히스토리 좀 1939년에 겨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우리 전에서 한번 좀 다루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PMD6라는 목함지뢰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1차 대전 때도 이제 지뢰를 이제 썼는데 항상 이 무기는 제가 강조하는 게 창과 방패로 이렇게 발전해 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뢰를 탐지하는 수단도 발달이 됐겠죠. 근데 금속으로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한 거를 해서 이제 한 탐지 수단을 얘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 잘 탐지 안 되는 뭐 나무로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뭐 해가지고 목함지뢰를 소련에서 이제 히든 카드로 쓰게 됐고요. 이 1941년에 히틀러가 그 바바로사 작전이라고 소련 침공을 감행합니다. 하면은 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패전을 하는데 그때 이 소련 방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함지뢰입니다. 이 목함지뢰가 말씀드렸죠. 탐지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독일군이 처음에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하고 고전을 했는데 독일도 또 뭐 갖다 쓰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 지난번에 다뤘지만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자기들도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쓰는 잘해. 맞는 말씀인데 그렇죠. 요즘 독일 분들도 많으신데. 탐지는 당연히 어렵겠네요. 목함지는 나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뢰 탐지기는 금속을 위주로 탐지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정말 제작진이 구하기 힘든 교보제를 구하셨더라고요. 목함지래요? 방송 출연시키기 힘든 교보제를. 북한에 전화. 아니 지뢰 탐지기를 지뢰 탐지기요? 예. 저도 지뢰 탐지기 군대생활에서 못 봤어요. 저 후방이라 지뢰 탐지기를 볼 일이 없어요. 쓸 일도 없고. 네. 이게 이제 PRS 17K라고 우리 군에서 쓰는 주로 금속 지뢰를 탐지하는 이 지뢰 탐지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예초기 아닙니까? 예초기? 멋있어 보이십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닥에 혹시 지뢰가 있지는 않는지 일단. 소리가 나죠. 굉장히 소리가 강하게 나고요. 여기까지 들립니다. 삐 하네요. 근데 목사님 나무를 한번 쓰고 들어볼게요. 계십니다. 헤드폰 쓱 쓰고 노래하시는 것처럼. 네. 아무리 이렇게 전혀.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시원하고요. 이것도 소리가 납니다. 금속이니까. 지뢰는 더 크게 납니까? 네, 소리 나오죠. 크게 나고 있고. 네. 네. 지뢰 탐지를 그래. 일단 우리 우리 저희 저 지뢰 탐지기를 구해온 우리 저 제작진께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대단하신 분이시다. 존경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희한한 그 PRS 17K는 주로 금속 질을 탐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함질이나 뒤에 말해서 플라스틱 질레 같은 건 좀 훨씬 네.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PRS 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속, 비금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목함질이나 플라스틱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목함질이나 플라스틱질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PRS 17K는 보통 지하 한 5에서 10cm 매설돼 있을 경우 철제의 경우 한 8mm 크기 이상이면 90%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 크기도 네. 동전 크기네. 그리고 무게도 저도 아까 들어봤지만 무겁지 않아요. 분량이 한 12kg 정도 되고요. 건전지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수명을 이제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90cm 깊이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뢰 탐지기 좀 원리는 이제 금속 탐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 금속 탐지기 안에 이제 지뢰 탐지기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전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금속 부분이 있으면 유도된 전류가 흘러요.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역시나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이제 오래되시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뭐 통합과학이라고 이제 신설된 과목이랑 고등학교 의 물리에서 또 공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시 이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실험 도구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을 상기하게는 해주지 마십시오.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정보만 설명만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이게 이번에는 아주 회비한 교부제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이 코일을 다 감아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장치이거든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N극과 S극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여기에 제가 전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검유계라고 해서 이제 이 전류가 생기면은 그걸 감지하는 이제 장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제가 자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석에 이제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이제 강한 자기장이 코일 속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상대적으로 움직여도 돼요. 그러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항상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또 자기장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전기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눈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 지금 검유계 눈금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S극이 지금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S극이 들어갈 때는 이 S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생깁니다. 이른바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해서 그러면 위쪽에 S극이 돼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금속 탐지기인 그 지뢰 탐지기 안에 전자석이 들어있고 그럼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뢰의 금속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은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 유도 전류를 알아내서 소리로 바꿔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죠. 버스 카드. 나 이제 뭐 신용카드도 이제 버스카드 기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기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띡 하고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버스카드 안에 전지가 들어있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에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선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갖다 대면 유도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 접촉식이란 말이 그런 거군요. 가까이 가져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접촉을 안 해도 가까이만 가져가도 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갑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이로 드랍을 타보셨잖아요. 놀이기구요? 네. 떨어지는 거? 네. 그럼 자이로 드랍을 타게 되면은 자이로 드랍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 사실 그 안쪽에 막대가 들어있는 셈인데요. 그 막대가 그냥 플라스틱이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자유낙하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그다음에 천천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원리가 안쪽에 구리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은.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그 자이로 드랍의 그 자석 아래쪽에는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전자기 유도의 원리입니다. 네. 아셨죠? 거의 한
30여 년 만에 들어보는 네. 이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고생들은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 시험 나오는 거야. 이거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네. 집에 고등학생 그 자녀가 있으신 분 또는 고등학생 자녀 본인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이 되게 된다. 전자기 유도 현상. 그걸 이용한 것이 금속 탐지기이고 지뢰 탐지기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는 사람이 할수 있다니까 이거 또더 뭐 센 놈, 좋은 놈 없나 찾게 된 게 무기잖아요. 예. 또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지뢰가 등장해요. 상상 뭐냐? 초월이죠. 예. 유리로 만든 지뢰입니다. 예. 유리지뢰, 유리지뢰. 너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유리지뢰예요. 예. 술잔같이 생겼는데. 예, 예, 무슨 예쁜 컵이나 무슨 그러니까요. 반찬통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말, 네. 예, 글라스마인 43이라고. 글라스마인 이게 유리라는 거죠. 유리지뢰 43 아예 그 몸통 전체가 유리고 처음에 내관은 이제 금속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내관까지 이 화학식 유리 내관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저는 이게 참 내관도 유리로 만든다는 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건 금속이 아닌 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 금속 탐지기로는 전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잡을 수 탐지가 안 없다는 되는 얘기죠,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보면 이제 위쪽에 이렇게 압력판이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리 항아리 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위쪽에 지름이 한 15cm 정도 예, 되고요. 하부의 지름은 이제 한 1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또 한 10cm 정도 되니까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하부의 이 빈 공간에 바로 TNT 아까 말씀드린 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한 200g 정도. 아까 목함 지뢰도 거의 비슷한 양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이 지뢰를 밟은 사람 당연히 부상을 입겠죠. 근데 주변까지도 유리 파편이 터지게 되니까 이제 그게 막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금속 탐지기 차라리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면 그거는 금속 탐지기로 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리 파편이 박히게 되면은 더구나 전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박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찾을 수가 없겠군요. 이거 다 열어보지 하나하나 않으면. 다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못 찾은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계속 조직이 손상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2차 감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상풍이나 폐혈증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게 진짜 피 속이 세균으로 가득 차는 거거든요. 부작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유리 파편 이거 거의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얼마나 이게 43년부터 45년까지 한 100만 발 넘게 생산되고 다량이 이제 매설이 됐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 독일의 국경 지역인 그 아이펠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특히 많은 그 유리 지뢰들이 매설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뢰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 적군을 뭐 좀 죽이는 걸 목표로 하지만 사실은 죽이는 걸 더 무서운 게 부상시키는 거예요. 네. 부상한 동료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축을 하든 뭐라든 하여튼 한두 사람 정도가 달라붙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한두 사람은 부상병 돌보느라고 전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전투력이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가 뭐 캄보디아 학살자라고 불리는 야 이게 폴포트. 네. 야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지뢰를 완벽한 병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쉼 없이 일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의 전의를 상실시킨다고. 네. 참 이게 할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참, 졸지도 않죠. 예. 제일 많이 이렇게 많이 매설된 데가 휴전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DMZ.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또 많은 거 있겠죠? 그 DMZ에 배설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우선 사람을 목표로 하는 대인 지뢰 중에는 M14라는 지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네. 이 지뢰입니다. 네. 이거 정말 굉장히 예. 작고 우리 전쌤 아시죠? 예, 이거 매설 보기도 그리고 해제, 예. 네. 해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진짜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교육 훈련의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작아요. 뭐 아시지만 이거 뭐라 높이가 4.5cm, 폭 한 4cm밖에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작지만 별명은 무서워요. 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워낙에 네. 유명한 지뢰여서 예, 네, 예. 발목 지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터지면 발목이 날아간다 아, 해가지고 발목 지뢰인데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굉장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좀 비열한 이제 그런 이제 무기인데 뭐 공포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무기이기도 하죠. 뭐 세계 구호 단체에서 어떤 영상 나올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네. 다리에 어떤 뭐 의족을 하고 이 대인줄에 아니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했었어 솔직히 그죠? 네. 이게 이제 지뢰를 밟으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밟았다가 우리가 발을 떼면 터지는 걸로 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네. 그럴 거예요. 떼지 마! 네. 그래서 아줌마들은 남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남자분들도 네. 왜 영화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전 국민이 또 많이 봤던 시청률 40%에 육박했던 태양의 후예. 그건 또 안 보면은 주변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봤습니다. 본반사수 이제 했었었는데요. 멋진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밟지 않았는데 지뢰를 밟은 걸로. 근데 이제 지뢰 밟았어. 그러니까 발을 못 떼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송중기 씨가 가가지고 내가 밟을게요. 뭐 그러는 와중에 서로 쓰러지면서 또 포옹을 하게 되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송혜교 씨를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장면을 이제 저희가 그때 보게 되는데요. 송중기 씨는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바로 터진다는 걸 알고도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바로 터지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교보제 제가 교관으로서 훈련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지금 까먹어서 그런 거 저도 떼면 터지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밟으면 터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일부 지뢰는 그런 지뢰가 있긴 한데요. 밟는 순간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뇌관을 때리는 공의를 바로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뇌관하고 연결된 몸통 부분을 바로 쳐버리니까 그 충격으로 화학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밟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이 발목 지뢰 정말 너무나 사악한데요.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게 테트릴이라는 기폭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좀 약간 민감하면서 폭발력이 대단히 큰 그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화학 자체도 이제 독성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이게 터질 때 워낙에 폭발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발목에 있는 그 생체 조직 세포를 완전히 그냥 으스러 버리는 거죠. 그 별명이 또 있는데 이제 발목 지뢰 말고 폭풍 지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폭풍처럼 팡 터진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터졌는데 진짜 그 신체가 그 몸이 참 이게 온전하기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참혹하지만 바로 치료만 된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생명에는 그러니까 있는 거죠. 생명에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끌게 되면 그 2차 감염 문제가 생기죠. 화농성 2차 감염이 생겨서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고 또 이게 굉장히 폭발물이 그 안에 있는 게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뭐 바늘로 건드려도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 플라스틱 뇌관을 빼고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폭약 이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뢰 탐지기로 거의 잡히지가 않는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네. 제가 생각에는 만들 때 이거 설치할 생각만 했지 이거 해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 솔직히 이거 현실적으로 큰 건 모르겠는데 또 거의 무한대 아닙니까 이거 언제 이거 유효기 이거 쟤는 이제 안 터져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유효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내부의 폭약이 이제 보호가 되게 되잖아요. 뭐 공기랑 접촉하지 않으니까 산화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목함 지뢰는 정말 이제 이 발목 지뢰에 비해서 그것도 착하진 않지만 그나마 낫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무가 썩게 되면 어차피 안쪽으로 산화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함 지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수명이 10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발목 지뢰는 뭐 그야말로 그 어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10년이든 15년이든 지나면 그 무력화되는 그렇게 이제 일종의 시한 장치를 설치한 그런 지뢰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플라스틱 지뢰 우리가 뭐 잘 알았던 그 M14 말고 또 있겠죠? 네. 뭐예요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장난감이죠,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바람개비 같이 보이고 뭐 나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휙 날려보기도 하고 싶고. 일명 나비지뢰인데요. 그래서 지뢰가 날아가요? 네. 이수로 날아가는 건 아니죠.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이 정식 명칭은 PFM1이라는 건데
옛날 70년대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소련군이 사용한 무기입니다. 비행기에서 항공기에서 이걸 투하를 하는데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기 이 자체는 추진력이 없고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그 나비 날개 같은 그 단 형태를 취했다고 그러고요. 무게가 한 80g 되는데 이게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한 40g 정도 되는 폭약물을 넣었다고 그래요. 날개 부분에 그 액체 폭약을 넣었고 그 외에 이제 당연히 뭐 내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비 모양이면서 상당히 이제 장난감처럼 생겨서 이게 호기심을 가지고 만져보게 딱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발목 지뢰도 사악하지만 이거는 뭐 사악하면서 정말로 잔인한 지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물 자체가 어린이들인 거예요. 어린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밟아도 바로 잘 터지질 않고요.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다가 날개 부분을 건드리면 터지게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목표물로 해가지고 이제 터지도록 만든 지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아무 죄 없는 애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미래의 병사를 차단한다는 목적인 거예요. 야, 네. 이게 애들을 상대로 애들이 주우면 그거 막 갖고만 놀겠습니까? 네. 애들아 밥 먹으라 하면은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갖고 놀 거 아니에요, 밤새. 네. 전쟁터에서 어린이들이 갖고 놀 것도 없는데 그럼 아버지랑 같이 죽고 어머니랑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더구나 예? 이제 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서 같이 죽고. 네, 혼자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네. 같이 어머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아우 제가 진짜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말씀 듣고 너무 정말 마음이 그 아픕니다. 소련군의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 비인간적, 비인도적이다. 네, 네, 이거는 어린이를 정말, 상대로. 네. 더구나 아니 그렇게 자식 잃으면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증오심이 생기지. 네. 예? 오히려 더 증오심을 키우지 않았겠어요? 네. 어린이를 타겟으로 했으면 어린이는 당연히 보호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다 타겟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와, 진짜 이거 세상에 처음 봤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은 뭐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참 그 지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저희 본방 야사에서 이번 편은 특별하게 지뢰를 제거하는 이거 지뢰를 제거하는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번 본방 야사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네요. 전쟁과 내전이 계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선 그 흔한 장난감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장난감을 만들어 놉니다. 아이들이 창공이 저 멀리까지 굴러갔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들은 그 공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곳곳에 설치된 지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밤송이 같은 장난감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3년) 아프가니스탄은 구소련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는 수도 카불에서 태어났는데요. 카불은 험한 산 속에 둘러싸여 늘 모래바람이 불었죠. 어린 하사니는 러시아 군대도 굉음을 내는 전투기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지뢰를 밟아 다치는 일이었죠. (1988년) 하사니가 5살이 됐을 때 친구들 중 절반이 지뢰의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사니는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났는지 자괴감과 슬픔에 휩싸인 유년 시절을 보내죠.
1996년 12살이 된 하산이에게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산이의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는 길에 지뢰를 밟고 즉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산이가 고향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는 무려 40번이나 나라를 옮기며 난민 생활을 하다가 1998년 네덜란드에 정착을 합니다. 하산이는 삶수 끝에 디자인 학교 아인트호번에 들어갔고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2009년 학교 친구들과 졸업 작품을 고민하던 그는 자연스레 친구들의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배웁니다. 하산이는 전쟁이 자신의 고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는 잊고 살았던 고국, 아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린 하산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신나게 달리다 지뢰 위험적으로 굴러 들어가면 야속하게 쳐다보기만 했던 그 장난감 공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산이 머릿속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람에 굴러가는 작은 공이 커진다면 그 공이 돌아다니며 땅속에 있는 지뢰를 터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하산이는 그 자리에 스케치를 했고 재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는 종이와 빨대 대신 대나무와 플라스틱, 고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큰 공 모양의 장치를 만들고 바람에 굴러다닐 수 있으면서도 지뢰를 자극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를 계산했죠. 그리고 2년 뒤 하산이는 졸업작품으로 마인카프를 선보였고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마인은 영어로 지뢰, 카프는 아프가니스탄어로 폭발의 뜻인데요. 하산이는 이제 마이크로폰을 들고 직접 아프가니스탄에 갑니다. 그리고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모래 들판에 마인카폰을 굴리죠.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잘 굴러가면서도 적당한 압력을 가해 지뢰를 폭발시켰죠. 지뢰가 폭발하는 힘은 원형으로 분산돼 굴러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공의 중심에는 GPS 칩이 내장돼 있어서 지뢰 제거 지도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다리와 발판은 대나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뢰 하나당 다리 4개가 부서지는데요. 부서진 다리는 간단히 교체해서 다시 쓰면 됩니다. 지뢰가 반영구적인 활성 무기라면 마인카포는 반영구적인 지뢰 제거기인 셈이죠. 마인카포는 그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 신미성까지 인정받아 뉴욕,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 전시가 됐는데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의 지뢰밭으로 특히 어린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고향 카불은 한 주에 최대 575명의 지뢰 피해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지뢰 한 개당 제거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만 원입니다. 마인카폰 한 개의 제작비는 약 7만 원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 지뢰 제거기를 살 수 없는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뢰로 고통받은 한 아프가니스탄 소년의 경험이 지뢰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희망이 된 건데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만 영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수드 하산이 전쟁 속에서 태어난 창의적 영웅이 아닐까요? 그 마인 카폰? 이거 바람 따라 지뢰를 제거한다니까. 야, 이거 좀 쏙 시원합니다. 이 지뢰 진짜 좀 제거 좀 해야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이렇게 해서 만들. 야, 진짜
이러니까 또 사람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거의 지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전 노벨 평화상감인가 싶은 생각 들어요. 한 3년치 줄 거가 3년치. 3년치. 예. 그렇게 이제 또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은 비용으로 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또 지뢰가 많이 매설된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 최고긴 하지만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가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하면 그런 그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국은 동네에는 없어요. 뒷산 가다가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거의 진짜 그 그렇죠. 고수지 근처에도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네. 얼마 전까지 뭐 전쟁이 일을 수는 있죠. 네. 또 다른 지뢰도 또 있죠, 대인 지뢰. 대인지 지뢰 중에 또 이제 도약식 지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제작진께서 야. M56A1이라는 지뢰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 또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보니까 지뢰.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좀 무겁죠? 꽤 무게 나가는데요. 네. 제가 좀 연약하다 보니 네. 예, 이게 아래 두 분이 심하게 비웃으시는. 아래는 교부인데 위에 있는 요 신관은 요건 연습용이라 요거는 네. 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건 건드 이거 하면 표건합니다 이거. 예, 예, 예. 네. 이거는 뭐냐면 밟으면 네. 발 밑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한 1.2에서 1.5m 정도 올라온 다음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발 밑에 터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의 머리라든지 상체 이런 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 거죠. 밟거나 아니면 이 연결고리 인계철선을 연결을 해서 그걸 건드리면 이 작동이 돼서 폭발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인데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된 게 베트남전이에요. 베트남전에서 이 베트남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푸풀 정거리 우거졌잖아요. 정거리 우거졌인데 더구나 이런 것도 묻어놓으면 이제 발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군들이 주로 기지방으로 많이 썼고 베트콩이나 월맹군한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인지뢰 말고 대전차 지뢰. 아 그렇죠. 예. 중요한 경우에 전차 대전차 지뢰인데 KM15라는 걸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등 우방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좀 무거워요. 한 13.5kg 정도 되고 안에는 이제 컴포지션 비폭약이 가득 들어있어 가지고 전차와 같은 이런 이제 무거운 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압력이 한 130kg 정도 가해야 터지니까 뭐 저처럼 가벼운 사람은 뛰어도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 농담만 중담만 먹고 있어. 이거 안 터져요, 이거 대전차 지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까운 군부대 전화하시고, 잘 모르지만 112 전화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런 거 발견하셨을 때 대전차니까 안 터진다? 모르는 겁니다. 오발이라는 그리고 거. 살이 찌다 보면 130kg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프하다 보면 또 체중이 그렇죠. 실제로 압력은 네, 그 이상 갈 수 있죠. 네. 뛰다 보면. 네, 또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릴 지뢰가 있는데요. 이 도약식 지뢰 M16의 그 아버지쯤 되는 그런 이제 지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 네, 아버지쯤 된다. 네. 근데 이 지뢰 정말 양력이 높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군에서는 이제 공포심을 담아가지고 얘를 침묵의 병사 이렇게 불렀고요. 또 이제 이 미군들은 말갈량이 베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는 여기에서 튀어 올라요. 사람의 이 가슴 높이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죽이는 거고. 히틀러의 지뢰라고 일개 소대 정도를 좀 개멸시킬 수가 있어요. 뼈가 날아가니까 이게 소대. 함정을 파놓고 여기다가 끝이 날카로운 죽창들 밑에 꽂아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한 시속 170km 이상. 타이거 트랩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군을 잡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여기부터 부비출혈 있다.